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금메달 5개가 칼, 총, 활에서 나왔다. 나라 지키는 종목에 특화한 민족. 무기 강국, 수출만 잘하는 게 아니었네? 라면서 전 세계가 우리의 금메달 종목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저력도 저력이지만 해당 선수들의 노력과 후혼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금메달은요, 사실상 땀 메달입니다. 이 무자비한 더위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도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팀 파이팅! 네, 7월 30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힘차게 아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봉화의 농약 음독 사건, 지금 많은 국민들을 걱정케 하고 있는데 지난 초복 때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지금 보름이 넘도록 이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게 지난 15일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이제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인 주민 5명이 쓰러졌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18일 가장 늦게 증세가 보여서 나중에 쓰러지셨던 80대 할머니십니다. 네. 중환자실에서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오늘 오전 7시에 결국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사망하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중태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하루 4시간씩 일을 하기도 하실 정도로 그만큼 건강한 하셨던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상에. 이번에 이렇게 안타깝게 숨지게 되셨는데요. 그 밖에 사건 당일에 쓰러졌던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쓰러지신 70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좀 호전이 돼서 퇴원을 하신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또 첫날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를 보였던 60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어쩌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지난 18일 날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던 80대 할머니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지금 소식이 들려왔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뭔가 실마리를 푸는 데는 안타깝지만 이 사망하신 80대 할머니의 진술도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진술하는 부분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부 피해자들은 또 뭐 퇴원을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크게 차질을 완전히 빚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특히 경찰에서는 수사를 집중적으로 계속하는데 용의자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상당히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의뢰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확인 중인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수사 결과물들이 실제로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되면 용의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금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일은 없다. 뭔가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음을 내비쳤는데, 그렇다면 이제 김묘성 기자님, 안타깝게도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사망했지만 남은 4분 중에 퇴원하신 3분의 진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도 어제 퇴원한 할머니 한 분과 지난 28일이죠. 그때 1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퇴원한 할머니들 중에 일부를 추가 조사를 또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요? 그 과정에서 회장이 따라준 커피를 4명이 나눠 마셨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서서 경로당 내부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경로당 회장이 평소 1리터 플라스틱 통에 커피를 좀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 한 통을 타놨었다.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나눠 먹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바가 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계속해서 할머니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워낙 또 연로하시기도 하고 또 큰일의 충격도 크실 테니까 맞아요.
건강 회복 정도를 감안해서 좀 중간에 쉬었다가 진행하는 등 그 조사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 실마리 뭔가 이 풀 열쇠는 커피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가장 유력한 실마리가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망한 80대 할머니와 나머지 4명 할머니의 행적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커피의 섭취 여부인데 이 경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회장을 따라준 커피를 나머지 4명의 할머니는 마셨지만 사망한 80대 할머니는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80대 할머니에게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만큼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서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국과수 분석 결과 할머니 5명의 몸에서 모두 살충제 동일한 성분 2가지가 검출되었는데 다만 80대 할머니에게는 이 2가지 성분 외에도 추가로 2가지 성분을 더해서 총 4가지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즉, 이 80대 할머니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사흘 지나서야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이는 등 여타 할머니들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동일인 소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찰도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억측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경찰 수사 결과 차분하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고 뉴스파이터도 그 이 사건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뭐 지하철이든 버스 타고 가시다가 인터넷 뉴스건 아니면 TV 뉴스로 이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족에게 사과를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얼굴을 보시거나 이름을 들으시면 혹시 그 사람이라면서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네.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었고요.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졌고 그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로 알려진 양재웅 원장입니다. 지금 이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재웅 원장은요, 부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중독치료 전문병원으로 또 전문성도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력을 또 바탕으로 해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는데요. 이러한 양재웅 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입장인데요?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네.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그 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 병원장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 당시 상황이 모두 담긴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입장문인데 느닷없이 입장문. 지금 양재웅 그 병원장 하면 유명한 의사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하 이 사람 얼굴 봤어 이름은 그때 몰랐지만 얼굴 보니까 알 것 같다 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느닷없이 입장문이라는데 이 입장문 속에 이 짤막한 입장문에 등장한 단어들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 유가족, CCTV 등등등. 이거 대체 무슨 일이 그 병원에서 있었던 겁니까? 이당 아나운서. 이 사건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월요? 네, 조금 된 일입니다. 어허. 일단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정신병원에요. 이 30대 여성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1인실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양재웅 원장이 병원장으로 있는 바로 그 병원입니다. 어허. 5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네. 5월 26일 오후 7시쯤에 이 30대 여성이요.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배를 움켜쥐고요. 배가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오전 그 다음 날이죠. 오전 네. 0시 30분쯤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약을 먹이고 침대에 그 환자분의 가슴 부분과 손 발을 묶습니다. 네.
아마 배가 아프다 호소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약은 아마 안정제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1시간 뒤입니다. 오전 1시 30분쯤에 이 여성분을 보면 배가 많이 부풀어 있었고요. 어머나. 코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박 상태는 풀렀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결국 이 여성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여성이 누운 침대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는 CCTV에 모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상황 그래픽, 시간대별 그래픽을 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세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잖아요. 언론 보도로. 지난 5월 26일 저녁 6시쯤에 30대 여성이 환자예요. 환자인 여성이 배가 아픕니다.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했다는 얘기는 통증이 심각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쯤 지나 자정을 넘겨서 다음날 27일 0시 30분쯤 약을 먹입니다. 관계자에 들어와서 그다음 침대에 손발을 묶어요. 그 묶인 상태에서 몇 시간 좀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근데 이 여성이 신체 변화가 옵니다. 배가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 배가 부푼다는 얘기에서는 안에 장기에서 무슨 어떤 이상 반응이 있다는 거잖아요. 코피가 흘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결박 상태에 풀려났지만 사망하고 말아요. 대체 그 몇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일단은 이 여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부터 차분차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재흥 원장에 있는 부천의 한 병원에 이 여성은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지난 5월 10일 입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6일 저녁 굉장히 통증을 호소했고 5월 27일 사망했으니까요. 입원한 지 17일 만에 지금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하. 그런데 일단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가성 장폐색 등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장폐색 말 그대로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복통,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세상에.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성이 입원한 후에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고 앞에서 우리가 짚어봤듯이 사망 전날에는 극심하게 아프다,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병원 내에 설치된 CCTV의 장면이 일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입원 초와 비교했을 때 배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족들은 굉장히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배가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저렇게 병원에는 안 데려가고 사망할 때까지 1인실에 묶어놓고 약만 먹였다라고 지금 병원 쪽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에서는 아니다. 이 여성이 만성변비 환자인데다가 복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서는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세요. 저희들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금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봐도 지금 이거로 여기는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까 어떤 병원이라 했어요?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 근데 보세요. 여기 무슨 내과 이런 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유독 측의 주장 보세요. 누가 봐도 당시 입원했던 30대 여성, 자, 그 환자의 배가 이상한데 병원에는 안 데려가고 죽는 시간까지 이른 시간에 묶어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약만 먹였다. 근데 여기다 병원 측 답변 보세요. 만성 변비 환자였다. 해당 환자는. 그런데 보세요. 복통을 호소하는 게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렵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통을 호소를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갑자기 복통 호소하면 신체에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의심해서 여긴 정신병원이잖아요. 그럼 치료를 못 하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병원 측은 이런 앞뒤가 누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답변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박성호 변호사님 저 순간에 응급 상황에 대비할 의사는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여성이 의식을 잃은 뒤에 의료진들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가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20분쯤 지나서는 재세 동기를 썼는데 이 병원 측은 사고 당일에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에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한다면서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지난달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양재용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양재용 원장 등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둔 상태인데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 네. 경찰은 먼저 고소인들을 조사하고 피고소인들을 조사해야 하는데 유가족들 개인 사정상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 피고소인 조사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양재용 원장이 병원에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모두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건 지금 사망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병원 측의 얘기를 보면 지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보세요. 사고 당일에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 병원에 이 당직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아마 저 표현은 다소 법적인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수사가 사용된 것 같은데 병원에 있다는 의미로 읽히진 않습니다. 다만 전화를 할 때 곧바로 뛰어올 만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그 읽히는데 말은 호출 대기 중이었다는 말은 호출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호출을 했다는 의미인지도 그 해명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 사건이다 보니 경찰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진료 기록이 명백히 존재하고 입원실에 CCTV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상 의료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진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두고서부터 먼저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상 그 구체적인 조치가 합당한가, 즉 의료적으로 합당한가를 두고 어느 정도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진 않았는가,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상당한 지연이 초래됨으로써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맞게 되진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무리 봐도 병원 측의 해명 입장이라는 게 어설프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전 국민을 상대로 시청자를 상대로 지금 국어 독해 능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호출 대기 중에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에 있다 이 말은 당직 의사가 병원에 있었다는 건지 호출을 했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양재용 원장은 당시 병원에 있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게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김묘성 기자님. 그런데 어제 양재용 원장이 사과를 했다는데 무슨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바로 유족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환자분이 병원을 찾은 이유도 분명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갔었고 그곳에 중독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5월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달이 더 지나서야 어제서야 이 양재용 원장이 이렇게 사죄의 문을 냈었죠. 근데 사죄의 문이라고는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은요. 전혀 진심 어린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분노를 하면서 네. 그간의 일을 좀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족의 전화번호를 병원 측에서 그러니까 양재용 원장이 알고 있었는데도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니 언론 보도가 되고 나니까 취재가 시작돼서야 뒤늦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요. 유족 중 한 분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했었다고 하는데 시위할 때는 곁을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면서 진정성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소인 측, 왜냐하면 고소인 측은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측이잖아요. 이번 사건에. 그럼 보세요. 지금 고소인 측이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측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 취재 결과 지금 얘기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일단은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양재용 원장이 어제 뒤늦게 사과, 왜 뒤늦게라는 표현을 썼냐면 김묘성 기자님 설명처럼 한 언론 보도가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보도를 하니까 이제서야 양재용 원장이 사과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정황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당시에 양재용 원장이 직접 병원에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손발을 묶으란 지시 또는 처방을 누가 했는지는 다 밝혀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양재용 원장도 앞으로 조사 대상인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양정우 원장도 조사 대상입니다. 의료상 과실 여부를 두고도 주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나 직원들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법상 양벌 규정의 존재에 따라서 그 원장에게 또 평소 관리 감독성의 과실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양정우 원장 측의 사과를 진정어린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양정우 원장 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말에 어느 정도 조심을 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병원인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언론 보도된 이후에 양정우 원장이 스스로 나서서 사죄까지 한 상황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사망 사건이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만큼 의료법상 적절한지 나아가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진상규명에 쉽사리 다가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중들도 분노하고 있는데 네. 양정우 원장의 예비 신부 걸그룹 EXID의 멤버이자 배우인 한희 씨의 SNS 계정까지 찾아가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당사자도 아닌 M1 사람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한 점 의혹이 없으려면 고소인분들의 상황이 되면 이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된다면 조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사건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젯밤 11시 30분쯤에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파트 정문에서 그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세상에. 근데 한 차례 휘두른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시작해서 주차장 입구까지 두 차례 휘둘렀습니다. 실제 이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곳곳에 혈흔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예요. 이 40대 남성인 피해자는 이마와 팔, 복부 부위를 크게 다쳤고요.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숨졌습니다. 범행 도구가 굉장히 더 충격적인데요. 세상에. 이 흉기가 80cm에 달하는 아주 긴 흉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그냥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도 흉기의 길이가 8cm였다고 해도 그게 경악스러울 일인데 80cm 흉기가 대체 뭐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남성 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달아나는데 경찰이 1시간 정도 만에 검거를 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도대체 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니까 피해자가 뭔가 이상하다.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허허.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얼굴은 아는 정도였지만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저 가해 남성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CCTV라던가 목격자 진술, 혹시 마약을 투여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인데요. 남성의 집을 일단 살펴보니까 또 다른 흉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80cm에 달하는 흉기가 지난 1월에 경찰에 신고된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소지를 했다 이렇게 신고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흉기인데 신고만 하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진짜 그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신고된 흉기라는데 80cm의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에 무참히 그런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혹시 이게 이른바 정말 말도 꺼내기 싫은 표현이지만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냥 담배만 피우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피해자는요. 40대 남성이고 아들 둘을 둔 가장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들이 9살, 4살 이런 어린 아들 둘을 둔 가장인데요.
유가족들은 굉장히 분통해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우리 아들 정말 착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억울하다라면서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했고요. 또 한 유족은 이 피해자 정말 직장과 집밖에 몰랐던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곳곳에 CCTV가 있을 거 아마 경찰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면밀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혹시 어떤 사건에 이제 전교 증상이랄까 뭔가 낌새가 있을까요? 이게 가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좀 봐왔던 그런 건 없을까요? 해당 아파트의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취합해 보니까요.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어머나? 좀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목격담들이 이렇습니다. 헬스장에서 이 남성이 혼자 욕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운동기구와 관련해서 다른 회원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흉기를 들고 나와서 어?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싸우자라면서 말을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 30대 남성 대기업에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평소에 아주 무례하고 과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저지르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눈총을 받기도 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찰이 출동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평소에 행동과 성격은 이상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인가 그래. 경찰관들이 한 20명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무섭죠. 이렇게 완전 주택가에 이런 일이 생기고 아파트 간에서도 서로 이웃 보면 인사하고 그런 적인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진짜 지금 주민분들 얘기 들어봐서 이런 짓을 할지, 이런 경악스러운 짓을 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앞선 얘기 중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니까 여쭤볼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80cm 흉기인데 이걸 신고만 하면 집에 버젓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일본도 등 총포 도검은 신고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을 시 경찰이 승인해주면 소지할 수 있습니다. 어허. 지난 1월에도 이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 소지 신고를 하자 이 정신병력과 범죄 경력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피의자는 이 흉기를 장식용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총포 도검 신고 시에는 장식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경찰은 정신병력 등을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해 주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에서 일부라도 감경이 되면 흉기 소지 시에는 승인을 받으면서 범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한 관계에 기인한 살인이 아닌 이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인데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흉기 소지 신고를 한 사실이 심신미약 감경에 상당한 제동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신 스스로가 위험을 예견하고도 흉기 소지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심신미약 감경을 막을 만한 사정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이참에 총포도검법 다 전면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버젓이 장식용이라고 신고해놓고 집에 가지고 와서는 몰래 범행용을 물론 모든 이 총포도검을 장식용으로 소지하신 분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다만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할 수 있다는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장식용을 해놓고 이거 범행에 사용했잖아요. 총포도 보세요. 장식용을 해놓고 요즘 인터넷 통해서 불법으로 실탄 같은 거 얼마나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총포도검법 빈 구멍 허점이 있다면 이참에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들으시면 여러분 진짜 천불이 나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지난 14일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평소에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20대 남성과 12살 초등학교 여학생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20대 남성과 12살 초등학생 여학생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에서부터 벌써 좀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12살과 20대 남성이 무슨 SNS를 네. 어떤 대화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가 했는데요. 연락했던 그 내용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0대 남성이요. 이 여학생에게 묻습니다. 부모님 가신 거 맞아요? 하니까 학생이 네 하고 대답합니다. 집에 진짜 혼자 있어요? 라고 재차 물어봅니다. 수상한데요. 이거 질문 자체가 수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요.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어딘지 물어봐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확실히 떠났는지 집에서 어딘가로 출발했는지를 계속해서 이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잠시만 하고 아마 전화를 했던 모양이고요. 근처에요 라고 하는 거 보니 이 20대 남성이 집 근처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 어디 갔는지 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출발했대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합니다. 확실히 갔대요? 라고 합니다. 대체 자기가 뭔데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불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이후에 결국 이 학생에게요. 영통 걸어서 집 한번 구경시켜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 영통 바로 영상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영상통화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이 인간 뭐 하는 인간인지 지금 12살 지금 소녀한테 집요하게 부모님이 있냐 없냐 혼자 있냐 거기다가 급기야 영상통화 걸어라고 하면서 집을 다 구석구석 비추라. 이 뭐 하는 인간이야 이거 지금? 사실 20대 남성이 12살 초등학생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집요하게 확인을 했느냐?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지난 14일 새벽 1시 50분, 그러니까 새벽 거의 2시쯤이죠. 이 여학생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20대 남성이 12살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불량한 재질이라서 사실 김명진 앵커님이 이 인간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을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뭐 이따위 인간이 이게 지금 김묘성님 저희가 지금 어떤 단어를 들은 거 지금 뭘 했다고 이 인간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피해 여학생의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피해 여학생의 상태를 보고 뭔가 눈썰미가 좀 있으셔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한 겁니다. 어허. 여학생의 팔에서 멍자국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넘기지 않고 학생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아이 팔에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대화를 한 끝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이의 아버지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지역 성폭행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뭔데요 또? 피해 학생이 연락을 하고 있던 상대가 앞서 보셨던 그 메신저 속의 남성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새벽인데요. 첫 번째 남성이 다녀간 지 10시간 뒤입니다. 또 다른 남성 20대입니다. 20대 남성이 여학생 집을 찾아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성은요.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 댁에서 분노의 손을 벌벌 떠시. 이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뻔한 사건인데 마침 인간들이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담임 교사의 직감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담임 교사의 신고 이전에도 아이 아빠가 아이 핸드폰 톡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물어보려고 할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모두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통신 수사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신청은 구속영장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검찰의 체포영장 신청 기각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 제 짐작 그대로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서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신체적 접촉 그 자체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입니다.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경찰은 두 번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야, 검찰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시쳇말로. 이런 것들이 사람 XX입니까? 진짜 입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사람 XX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들이 인간들입니까? 이게 진짜 피해자 가족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인가 전화가 왔더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평상시 때보다 좀 더 우울해하고 평상시 때보다 더 무기력해 보이고 그러더라. 근데 팔을 확인을 해봤더니 뭐 자해를 한 자국이 있더라.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그럼 보강 수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조사해보겠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 심정을 말로 내가 지금 표현을 다 하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뿐이지.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이런 진짜 천인 공노할 피해를 지금 자식이 당했는데 세상에 지금 전현 평론가님, 아니,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일단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도 굉장히 충격을 받지만 부모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는 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신청 자체가 기각되면 피해자들이 겪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저도 화가 나는데요. 이걸 들여다보면 이 남성들이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아마 이 자녀의 SNS를 좀 면밀히 본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런 범죄자들이 그렇게 어린 줄 몰랐어요 라고 발뺌을 하잖아요. 근데 문자 내용이라던가 이런 걸로 추정을 봤을 때 분명히 이 피해자가 12살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부모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 피해 여학생이 교우 관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남성들이 그런 점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되고요. 네. 지금 부모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가해자들이 너무나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일상생활 다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법적인 부분으로만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런 인간들 왜 보면요,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아니, 박선배 변호사님, 이런 인간들 직장에다가 신상 좀 알리면 안 돼요. 이 인간이 이런 짓을 한 인간이요, 좀 알리면 안 됩니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덜어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 중 한 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여타 범죄를 추가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심지어 그 집에 가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다. 보통 이와 같은 범행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죄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실형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성폭행, 즉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폭행과 법정형 자체가 동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형 선고는 자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덜어 있습니다.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간들아, 어차피 법은 살아있고 당신들은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정말 인두껍을 쓴 그 상태로 과연 어디까지 잘 생활하는지, 그리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30대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아마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 아마 정보기관이 이 브리핑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야 의원들에게 그럼 보세요. 김정은의 신체에 어떤 특징이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김정은이 살이 많이 쪘다. 아하.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후계자 작업에 딸 김주혜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어허. 겁니다. 근데 이게 건강이 좋지 않고 후계자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 소식이 같이 전해지니까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그러네. 겁니다. 뭔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네 또. 그러니까요. 네. 일단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요. 김정은은 이제 몸무게가 지금 140kg이라고 추정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동안 사실 고무줄처럼 정말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긴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84년생이기 때문에요. 20대 한 후반 정도,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kg대로 추정이 됐습니다. 야, 이 사진 4장만 봐도 몸무게의 변화가 그대로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90kg에서 무려 7년 뒤에 140kg으로 추정이 될 정도로 오호. 그러니까 50kg이 쪘다는 건데요. 네. 그랬다가 2021년도에 살짝 다시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약간 이 볼살이 약간 2019년 때보다 조금 야위였네요, 네. 네. 야위였다고 하지만 사실 저 때도 120kg 그래요, 맞아요. 정도로 야위였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요. 조금 빠졌어요, 네.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24년 최근에 140kg에 달한다는 건데요. 게다가 아까 체질량 지수 같은 것도 이제 좀 추정이 됐는데 정상 기준이 한 25kg 정도가 돼야 된다는데 40kg 중반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초고도 비만 상태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아. 지금 가장 많이 나갈 때가 140kg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담배, 술 이런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술, 담배, 스트레스. 술, 담배는 많이 하는 걸 그동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고 스트레스를 왜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살 위협, 암살 걱정에 늘 시달리지 않겠어요? 저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2019년에 140kg과 2024년에 140kg. 같은 140kg이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의 140kg, 5년 전 140kg과 지금 140kg면 그러면 건강상 더 치명적일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가 사진만 봐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140kg인데도 왜 낯빛이라고 하죠. 뭔가 달라지는 듯한 네. 모습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요. 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전해진 바와 같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하. 근데 국정원에 따르면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듯한 그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약으로만은 다스릴 수 없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라고 국정원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그리고 앞서서 그 정보위 관사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처럼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30대 초반부터 고혈압, 당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의 김정은의 부친 또 그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들 부자의 공통점이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국정원은 이 김정은 역시 현재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하. 가족력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추적 중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통 시쳇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약발이 안 받아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약이 오랫동안 복용을 하면 이른바 내성이, 몸에서도 내성이 생기니까 이제 그 약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이 뭔가 당뇨에 더 좋은 약, 더 약발 잘 드는 약, 그런 약을 찾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 잠깐 나왔지만 박선배 변호사님, 이제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 있지 않을까요? 내가 혹시라도 까딱 잘못되면 내 뒤를 누가 잇지? 누가 이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현 시점 가장 유력한 후계자이고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다만 김주애가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네. 주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수위나 대회 노출 빈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후계자 수업 진행 근거로 이 김주애에게 붙는 향도라는 수식어를 들었습니다. 이 향도는 북한에서 길을 인도하다라는 의미인데 향도자 김정은처럼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김주애에게 붙인다?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어져 가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딱 드는 생각이 2011년 때인가요?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다음에 후계자가 오르는 게 2011년쯤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때도 어렸는데 지금만 아직은 뭐 어제 무슨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만약 어떤 일은 불시에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김정은이 지금 혹시라도 뭔가 근시일 내에, 근기간 내에 뭔가 불상사가 생기면 그 당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을 때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북한 군부 이렇게 또 이렇게 이 간부들이 과연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보기관의 분석과 달리 전 국정원장을 지낸 이 사람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아들, 그 다음에 주애, 그 다음에 셋째를 탄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사회나 사회주의 국가가 딸을, 즉 여성을 지도자로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죠. 김정은도 그 나이에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완전히 감췄습니다. 뭐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감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아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퇴를 위해서 김주애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김주애가 후계자의 길을 받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글쎄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히든 카드가 따로 있다. 성동격서식으로 동쪽에서 막 소란스럽지만 실제로는 뭔가 서쪽에서 일이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후계자는 따로 있을 수 있다. 어떤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의 분석인데 그렇다면 전혜연 평론가님 해외에도 정보기관들이 많죠. 미국 등을 포함해서 외국 해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나 여러 가지 기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는 김주애를 주목한다고 네. 했죠. 미국 일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인물은 바로 김여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 관련 뉴스를 볼 때 김주애 못지않게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인데요. 네. 만약에 북한의 지도력의 공백이 저기 생긴다면 나오네요. 네. 전제로 미국의 한 전문가는 김여정 부부장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김지혜가 명목상으로는 지도자를 하더라도 섭정, 이른바 대리 통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금 김주애의 정확한 나이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 아직은 앳된 1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 내에서조차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인 김정은만 하더라도 이 통치 구조를 물려받을 때 굉장히 뛰어난 군사적 전력가다 이런 걸 많이 강조했지만 김주애는 아직 어린 나이로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네. 거고요. 또 다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주애가 권력을 이양받는다 하더라도 네. 어떤 훈련이나든가 경험을 쌓는 기간이 있은 후에야 즉 20대 중반을 넘어서 권력을 넘겨받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떤 심상치 않은 변화에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 차분하게 혹시라도 있을 그 상황에 대해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육아휴직 중에 꼼짝마. 애가 하도 칭얼대니까 꼼짝마 좀 제발 꼼짝마 그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육아휴직까지 한 아빠가 아이한테 나 힘드니까 꼼짝마 하진 않겠죠. 아이고 죄송해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거보다 훨씬 멋있는 꼼짝마였는데요. 그래요?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도로를 달린 흰색 승용차 한 대가요. 네? 가드레일 쿵쿵 어머머. 박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게 어머머머.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어머머머. 그런데 뒤에서 운전 중이던 차량이요. 바로 수상함을 느끼고 112에 신고를 하고 따라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에서 이제 내려서요. 네. 해당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어허. 그런데 다시 초록불이 켜지자 비틀거리면서 도주를 시도하죠. 아이고, 저렇게 도주합니다. 뒤를 따르던 차량은 계속해서 추격을 하면서 꼼짝말을 했고요. 네. 이를 목격한 다른 또 검은색 차량이 저렇게 진로를 방해해줘서요. 결국 해당 차량은 경찰에 잡혔습니다. 야, 저 시민분 일단 큰일 나셨는데 아니 근데 저 같으면 진짜 저런 상황에서 아우 내 차도 소중하니까 나 몰라 다른 사람이 알아서 도우겠지 이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본인의 안전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꼼짝마 하면서 저 수상한 차량을 추격한 사람 바로 경찰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근무 중이던 상황이 아니라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아하! 그럼 보통 모르겠다라고 할 텐데 이분이 어떻겠냐. 네. 일단 112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 수상한 차량을 계속 추격을 했고요. 이후에 다른 경찰이 도착하면 보통 자 인수인계하고 자리 떠나죠. 그렇지 않고 저 출동한 경찰 보고 차량이 달아나니까 계속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육아휴직 중이지만 오히려 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지금 블랙박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에 타고 있던 분이 바로 육아휴직 중인 경찰분이셨다는데 대박 사건. 육아휴직 애 키우기도 힘드실 텐데 대박 사건 또 범인 쫓아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중이지만 제가 경찰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찰관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과 또 시민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안전하게 2차 사고 없이 이렇게 검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요즘 경찰분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박성배 변호사님처럼.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경찰관들 되게 네. 잘생겼습니다. 네네. 뒤에서는 휴직 중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고 특히 앞에서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일반 시민이 차로 진로를 방해해서 이 승용차의 도주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8분여 만에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였다고 합니다. 아하. 이 만취 상태로 15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휴직 중인 경찰의 활약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분이군요. 네. 네. 가드레일을 박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고 추적 끝에 검거했다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라 중요한 처벌이 예상됩니다만 그보다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자체가 크게 다행스럽습니다. 네. 정말로요. 이 육아휴직 중인신데도 정말 사명감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 발동하신 최정섭 경찰관께 정말 저희가 박수 보내드리고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최정섭 아빠 손이 이 육아휴직 중인 아빠 손에 잘 크고 있는 이 아가도 커서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멋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바삐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묘성 기자님이 해외 슈퍼모델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모델 제가 뉴스파이터로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모델은요, 중국의 챈링산 공원에 살고 있는데요. 화려하고도 배려 넘치는 포즈가 특기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공원에 살아요, 슈퍼모델이. 그렇습니다. 주인공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네. 중국 유명 슈퍼모델의 정체는요, 바로 이 티벳 원숭이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향해서 멋진 포즈를 이렇게 취해주거든요. 입을 쭉 내미는 도도한 어머나, 표정 어머나. 이렇게 하고요. 어머나. 또 한쪽 다리를 드는 동작을 어머나. 선보이는데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또 사진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짝 멈춰줍니다. 배려 넘치죠. 어허. 이 티베트 원숭이가 이 공원의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아, 알겠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거 빵당하게도 알고 봤더니 여기 사람이 이제 탈 벗고 나오는 거죠? 진짜 티베트 원숭이입니다. 어머나? 사진 찍는 것 자체도 좋아하고 저 행동에서만큼은 사람만큼 영리한 것 같은데 진짜요? 사진 찍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부러 사진 찍으라고 멋진 포즈를 취해주는 어머나, 원숭이라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 입을 내밀기도 하고 고개를 들기도 하고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색다른 표정부터 색다른 동작까지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연출해서 어머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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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 진짜 대박 사고. 어떻게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보통 우리는 사진 찍자고 해도 막 안 찍고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 눈 감고 야, 눈 감아서 다시 찍어 막 그러는데 저 티베트 원숭이 정말 대단합니다.